안녕하세요. 오멘사입니다. 어떤 유튜버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 등 처먹고 사는 인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대출 사기, 보시, 피싱 사기, 정치인들 거짓말 헤쳐먹는 사기. 아니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 중에도 같은 가족을 사기쳐먹는 인간들도 비일비재하는데 말 다 한 거죠. 가족 중에 누가 사기쳐먹느냐고요? 예를 들자면 알려진 사람들 중에는 개그맨 박수홍 씨의 가족들이 그랬잖아요. 가수인 장윤정 어머니도 그랬었고요. 제 경우는 가족이 아니라 믿고 믿었던 결혼할 남친이었어요. 결혼을 했더라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남친을 만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사기를 당해본 적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다 하나같이 정직하고 착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이런 인간을 만났는지 끔찍하기만 했어요. 2년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던 제 남친이 제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때는 남친과 결혼 날짜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예식장도 예약을 한 후였어요. 그는 다들 알만한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생긴 것도 꽤나 봐줄만 해서 사내에서도 여자 동료들에게 택시도 많이 받는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사실 그 정도로 호감이 가는 인기남이었습니다. 제가 남친과 2년이나 사귀었어도 왜 몰랐을까요? 그 시간이 참 아깝기만 합니다. 저한테는 엄청나게 매너 있게 굴었던 사람이라서 그의 진면목을 알아차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못 당하는 법인 것 같았어요. 저처럼 차타공이 천하의 똑순이도 당해버렸으니 얼척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받아와서 손글씨로 이쁘게 하나하나씩 인사말을 쓰기 위해서 남친을 만나서 일찌감치 남친의 원룸에 갔습니다. 남친은 원룸에 사귀는 동안에 딱 서너 번 가봤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좁아 터진 곳을 싫어하기도 했고 남친도 원룸에 저를 데려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비교적 남자가 혼자서 사는 원룸 치고는 깔끔하고 단촐한 편이었어요. 냉장고는 생수 음료수와 술만 있었고 밥은 해먹지 않은 듯이 개수대나 싱크대에 물 한 방울도 없더라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남자 방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나요. 자주 가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였죠. 그저 어떻게 사나 하고 궁금해서 갔을 뿐이었고 텅 빈 냉장고에 엄마가 해준 반찬거리나 넣어주고 뭔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몇 번 가보긴 했었죠. 마치 이제 금방 이사를 온 사람처럼 자잘한 살림도 없었고 미니멀리즘을 꿈꾸는 사람인 것 마냥 아무것도 없이 그저 침대 하나 딸랑 있고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었네요. 이 사람은 참 깔끔한 사람이네. 마음에 들어. 그때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내 환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 좋게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명 콩깍지가 쉰 거죠. 제가 바보 멍충이었어요. 그때 그날은 남친을 만나서 혼수품을 더 둘러볼 계획이었는데 청첩장이 다 제작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 청첩장을 받아와서 곧바로 남친의 원룸에서 청첩장을 보낼 리스트도 다 작성을 하고 직접 간단하게나마 손편지를 쓰면서 시간을 보낼 참이었어요. 남친의 원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남친과 얘기를 서로 주고받느라 남친이 8층이 아닌 7층을 누른 것을 내릴 때 되어서야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안내층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7층입니다. 남친이 그 안내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무작정 내리길래 따라 내리려다가 좀 이상해서 다시 층수가 맞는지 확인을 했어요. 다시 봐도 7층이 맞았습니다. 이상하네? 8층이 아니었어? 분명히 8층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 이미 남친은 7층에서 내려서 번호키를 누르고 있었어요. 웃기지 않나요? 얼마나 뻔질나게 들락거렸으면 나랑 함께 자기 원룸으로 갔는데도 몸이 알아서 7층으로 갔을까요? 얼마나 나를 갖고 놀 셈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잘못 켜가고 있었나? 8층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쯤 이미 남친은 번호키를 누른 후에 문을 열고 들어가길래 저도 잽싸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핫팬츠를 입고 있던 어떤 여자가 라면을 먹다가 말고 남친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벌써 왔어? 그 말에 남친이 갑자기 석고상이 된 것처럼 멈칫하더니
따라 들어온 저를 애써서 문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미 제가 다 들었는데 끌고 나간다고 해서 제가 끌려 나가겠어요? 아니, 남친 집에 웬 여자가 떡하니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 여자도 나를 보던 입을 쩍 벌리고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딱 봐도 저를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남친에게 다짜고짜로 캐물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그러자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소영아, 집을 잘못 찾아온 거야. 남의 집이야. 얼른 나가자. 남친은 다시 한번 저를 세차게 끌어안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상당히 당황한 눈치였어요. 딱 봐도 수상쩍더라니까요. 남친이 제게 그랬습니다.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왜 남의 집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남친의 태극박을 세게 쥐어박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쥐어박은 머리박이 아프다며 투덜댔어요. 왜 때려? 너 바른 대로 말해. 저 여자 집엔 왜 들어갔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잘못 들어간 거라고. 너 한 대 더 맞아야 머리가 돌아가겠냐? 네가 저 여자 집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갔잖아. 그때서야 제 말귀를 알아차렸는지 완전히 망했다는 표정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떤 곳으로도 더 이상 둘러댈 게 마땅치가 않았는지 저를 잡아 끌면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수상해도 너무 수상했습니다. 설명? 뭘 설명을 하겠다는 건데? 네가 저 여자 집 번호키를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을 하겠다는 거지? 저기 그게 말이야. 그냥 아는 동생이야. 사촌 동생이야. 겨우 한다는 소리가 사촌 동생이라니 웃겼어요. 사촌 여자 동생이 너한테 자기라고 부르냐? 너 진짜로 수상하다. 잔말 말고 번호키 다시 눌러. 뭐? 몰라. 일단 올라가서 얘기하자니까 그러네. 진짜 내 사촌 여동생이야. 그냥 나랑 엄청 친해서 자기라고 말한 것뿐이야. 가끔씩 그런 장난을 쳐. 슬슬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을 해댔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던 대로 번호키 눌러봐. 안 눌러? 어디 네 집 번호랑 똑같나 볼까? 라고 하며 눌러본 건데 설마니 그럴까 싶었는데 설마가 사람 잡더라니까요. 남친 올룸의 번호키와 같은 번호였어요. 같은 번호키를 공유하는 사이라 내 속이 더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리는 남친을 뒤로하고 문을 펄컥 열었더니 그새 문에 착 달라붙어서 엿듣고 있었는지 그 여자가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어요. 에그머니나. 그새 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마스크를 제끼고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네가 누군데 만식 씨한테 자기라고 불러? 말해봐. 그러자 뒤에서 남친이 냅다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말했잖아. 내 사촌 동생이라고. 그러자 그 여자가 내 뒤에 있는 남친을 한번 보고는 눈가를 뒤집더니 그랬어요. 이거 왜 이래? 신우이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정말 웃기네. 내가 조금 끼부린 걸 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네. 난 네 신우이야. 신우이? 네가 신우인지 아닌지 증명을 해봐. 만식 씨한테서 너 같은 동생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 번호키까지 공유하는 사이일 정도이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니들 뭐야? 이제까지 나 갖고 논 거야. 그러자 그 여자란 남친이 똑같이 손살을 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진짜로 그 여자가 사촌 여동생이라며 어거지로 썼습니다. 자그마한 올룸이라 대충만 봐도 한 번에 스캔이 되었어요. 더 정확한 물증을 위해서 욕실로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친이 쓰는 똑같은 면도 크림과 면도기 그리고 스킨로션이 있었어요. 열받은 제가 남친에게 그랬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말 잘해야 할 거야. 솔직히 말해. 니들 뭐하는 것들이냐? 그러자 뭐 다 들켰다는 듯이 체념을 했는지 그 썩을 것이 나한테 그랬어요. 너는 어쩜 그때나 지금인 하나도 변한 게 없니? 나 모르겠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주제넘게 어디서 끼어들어? 네가 누군데 그러냐? 싸가지 없이 낯바닥 쳐들고 뭐 어쩌려고 뒷밀어? 나한테 뒤지고 싶어 환장했냐? 그러자 아주 우습다는 듯이 제 남친에게 안기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식 씨를 너한테 살짝 빌려준 것뿐이다. 원래는 만식 씨가 내 남자였어. 넌 그것도 모르고 좁아 죽더라. 허허.
그러는 그 여자의 행동에 칠겁을 하면서 남친이 그 여자에게 그랬어요. 이거 왜 이래요? 저리 비켜요. 그러니까 오히려 열불을 낸 것은 그 여자였어요. 뭐? 이젠 그만 연기해도 돼. 보면 몰라. 다 들통이 난 마당에 뭘 어쩌겠다는 거야? 자기야, 쪽이 난 거니까 우리 그만하자, 어? 내 앞에서 내 남친 품을 안겨들면서 한없이 끼를 부릴 것 같은 그 여자를 남친이 세게 밀치니까 그 여자가 방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남친이 그 여자에게 소리를 쳤어요. 야, 이 재수없는 거사. 나를 좀 그만 좀 괴롭혀. 그러면서 제게 또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랑 잠깐 사귀긴 했는데 금방 헤어졌어. 그런데 이 여자가 나 좋다고 쫓아다닌 거야. 믿어줘. 남친이 그 말에 그 여자가 소리를 꾸레꾸레 지르면서 내게 그랬습니다. 이 사기꾼 새끼가 그새 마음이 소영이한테 통해버렸냐? 소영아, 저놈 새끼 말 듣지 마. 나 모르겠어? 나 말숙이야. 서울고등학교 2학년 3반 말숙이. 기억나? 말숙이? 내가 알게 뭐야. 말숙이야 누군데 들먹거리냐? 그러자 남친이 나를 잡아 끌고 자기 집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길래 내 몸에서 손 놔라. 안 그러면 콱 뒤진다. 그러자 어느새 말숙이가 내 편을 먹었는지 남친에게 치이라를 떨었습니다. 야, 이 나쁜 새끼야. 소영이가 한 말 안 들려? 라고 하면서 말숙이 남친에게 달려들어서 제 팔에서 남친 팔을 빼내려고 하니까 남친이 말숙이를 한 번 더 냅다 세게 밀쳐냈어요. 둘이 하는 꼬락서니가 뭐가 뭔지 쌍으로 생쇼를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숙인가 말자인가 그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서울고등학교 2학년 3반 말숙이라고 했는데 난 기억이 없다. 대체 너 누구냐? 내가 완전 조용한 아이여서 그럴 거야. 나 얼굴을 조금 고쳐서 그래. 남친이 계속해서 제 팔을 끌어대자 제가 남친 얼굴 다른 한쪽 주먹으로 퍼컷을 세게 한 방 날렸습니다. 그걸 보던 말숙이가 시원하게 잘 날렸다면서 얼굴을 감싸고 있는 남친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말 안 해준 게 있는데 소영이 학교에 다닐 때도 남자애들도 꼼짝을 못하고 당했어. 넌 적수를 만난 거야. 그래서 뭐 말식씨와 무슨 관계야? 말식씨? 보면 모르냐? 말식씨는 내 남자야. 나랑 2년 동안에 같이 살다시피 했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남친을 째려보자 그러더라고요. 저 여자 미쳤어. 미친 여자야. 그냥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내가 그냥 몇 번 만나준 것뿐이야. 진짜야. 몇 번 만나준 것 좋아하네. 이게 사람을 병신으로 하네.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냐? 아니야. 저 여자가 나 좋다고 이곳으로 이사를 온 거야. 그랬더니 말숙이 웃기다는 듯이 그랬어요. 자기야, 천하의 소영이가 네 말을 믿을 것 같냐? 입 닥치지 못해. 네가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너 나한테 죽고 싶냐? 그래, 이 미친 자식아. 나 죽고 싶어 환장을 했다. 어쩔래? 어디 죽여봐. 라고 하면서 남친에게 달려들어서 남친의 목덜미를 사정없이 쥐뜯어냈어요. 저는 둘이 싸우는 꼴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더니 열불이 났는지 남친이 내게 일로 바쳤어요. 소영아, 다 인연 때문이야. 이 걸리 같은 걸 내가 왜 좋아하겠어? 내 수준에도 안 맞는데. 나도 남잔데 별 수 있냐? 날이면 날마다 내가 좋다고 뛰어들어오는데 열 여자 싫다는 남자가 있겠냐? 말숙이는 내겐 아무것도 아니었어. 소영아, 내가 잘못했지만 진심이야. 믿어줘. 웃기고 자빠졌더라고요. 남친이 그 말에 이번엔 말숙이 화딱 찍어난다며 내게 와서 또 일렀습니다. 저 새끼가 얼마나 나쁜 새끼인 줄 아니? 내가 고등학교 때 네가 얼마나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너희 집도 부자라서 늘 부럽다고 했더니 아니 네 아빠가 네가 다닌 회사의 회장님에다 외동딸이라고 하니까 일부러 너한테 접근한 거야. 나랑 여기서 살면서 말이야. 그러자 그런 말을 고해 바친다며 남친이 내가 보는 앞에서 말숙을 뒤지게 두들겨 팼어요. 네가 사람이냐? 소영이를 꼬셔 삽목 잡자고 한 게 누군데 그래? 네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야. 뭐야? 네가 시작을 해놓고 왜 이 지랄이야? 죽을라고 환장했지? 말숙이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얻어 터지고만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 나 죽게 한 이유 까무러치기다.
니나 네 엄마는 똑같아. 네 엄마가 나를 며느리로는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네가 어떡하든지 설득을 했어야지. 너도 변심한 거 아니었냐? 내가 처음부터 소영이 꽃이라고 등 떠밀었어? 네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랬다. 왜? 야, 이 사기꾼이 말하는 것 좀 봐라. 이제 와서 말 바꾸네.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를 며느리로 못 보겠다고 한 거야. 네가 나한테 그랬어, 안 그랬어? 어차피 나랑 결혼도 못할 거면 소영이라도 꼬셔서 돈이라도 펑펑 쓰게 해달라고 했잖아. 말은 바로 해야지. 제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적나라하게 찍는 줄도 모르고 다 엎어진 마당이라서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더라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둘이 싸움이 진정이 되지 않아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여기에 현행 폭행범과 사기꾼이 있으니까 잡아가세요. 그 말에 놀라서 둘이 싸움을 그치고 저를 쳐다보며 경찰은 부르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왜? 너 같은 놈을 내가 그냥 보내줄 줄 알았냐? 네 회사는 물론이고 네 부모님과 네 친구들한테도 다 보내버렸다. 어떡하냐? 넌 이리저리 불려다닌 일만 남았는데 말숙이가 너한테 말 안 했나 본데. 난 학교에 다닐 때에도 애들 괴롭히는 애들은 그냥 안 지나쳤어. 아주 끝장을 봐줬지. 내가 누구 딸인데? 우리 아빠가 네가 이런 자식인 줄 알면 넌 뼈도 못 추린다. 각오해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벨소리가 요란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그새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말숙이와 만식이가 아니라며 손살을 치면서 싸운 것이 아니라고 해봤자 무슨 소용있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들 둘이는 사기꾼이니까 잡아 넣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제게 싹싹 빌었어요. 만식이가 먼저 그랬습니다. 말로 하자. 이럴 것까진 없잖아. 넌 이제 종쳤어. 내가 대충은 안 넘어간다. 그러자 이번엔 말숙이가 제 손을 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소영아, 나한테는 그러지 마. 다 저 자식이 그런 거라니까. 난 피해자야. 경찰서에 가서 조서나 잘 써라. 그렇게 해서 말숙이의 남친은 경찰서로 붙들려 갔어요. 합의를 보자며 남친의 부모님이 오셔서 난리 부르스를 쳐댔지만 어린 판푸너치도 없는 일이었죠. 오히려 아빠를 자극한 셈이었어요. 사람 무서운 줄도 모르고 잘못 건드린 벌을 받아야죠. 저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해버렸어요. 제가 악의적으로 동영상을 여기저기 뿌려버렸더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며 남친 한순간에 털은 인간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소송이 휘말리자 대기 발령이 나고 쪽팔려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콩밥을 길게 먹을 일만 남았어요. 남친은 끝까지 저에게 사기친 것이 아니라고 우겼지만 그걸 누가 믿겠어요. 다른 여자와 공모해서 혼인을 빙자해서 사기 결혼을 한 후에 부자인 장인어른의 돈을 빼내려던 천하의 나쁜 놈과 결혼 직전에 알게 되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결혼할 남친과 결혼식 올리기 2달 전에 신혼집을 계약을 한 이후로 회사에서 해외 연수다 뭐다 해서 바쁜 관계로 그동안 신혼집을 통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친정엄마 혼수가전 등 이것저것을 쇼핑을 하면서 오후 늦은 시각에 제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그동안 비어있기 때문에 예비신랑이 미리 들어가서 살겠다는 것을 제가 싫다고 마다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가도 아니고 임대라서 도배나 장판도 집주인이 새로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도배와 장판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이 신혼집 구경할 겸 해서 대청소도 해주었어요. 그런 후 결혼식을 보름을 앞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꾸미기에 돌입을 한 거죠. 어차피 새 집을 장만을 해서 이사를 해야 하니까 최소한의 살림만 장만을 할 생각이라서 기본 가전제품만 신혼집에 들어오게 된다면 신혼살림은 반은 준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와 함께 제 신혼집 문을 열려고 막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안에서 애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친정엄마가 그러셨습니다. 네 집에 누가 오기로 한 것 아니냐? 아니, 누가 와 있는 거지? 라고 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형님네 애들 둘이가 칼싸움을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 바닥에 두터운 담요가 깔아져 있고 그 위에 추리닝 차림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대자로 누워서 손바닥만한 TV를 앞에 두고 보고 계셨습니다.
형님네들 목소리에 묻혀서 번호키 누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 시부모님은 그대로 우리가 온지도 모른 채 누워 계셨어요.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그때서야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와 계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오는 친정엄마를 보시고는 일어나시며 그러셨습니다. 아니, 사돈이 연락도 없이 어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오긴? 여기가 제 신혼집인데 딸네 집에 오면서 연락을 해야 하나요? 저희 엄마가 시부모님께 어색한 인사를 드리고 그러셨어요. 아, 네. 우리 지연이랑 자잘한 신혼살림도 사고 가전제품을 둘러보느라 이제서 왔네요. 이렇게 계실 줄 알았으면 편히 계시라고 오지 않았을 텐데 몰랐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갑자기 불편하게 계시리 왜 찾아온 거냐는 식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주방 살림이랑 이런저런 것들을 산 보따리를 들고 작은 주방 쪽으로 왔더니 계속해서 여기서 눌러 살아온 것처럼 가스레인지며 음식을 해먹은 흔적들이 너저분하게 남아 있었어요. 게다가 어디서 구했는지 조그만 시금털털한 냉장고도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김치며 밑반찬들이 늘어져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을 쩍 벌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한 터라서 신혼살림을 채울 공간이라서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이 깔끔하게 치워놨다고 했었는데 작은 방에는 형님네들 옷가지며 물건들이 한가득 있었고 벽지는 형님네들이 그림을 그려놨는지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안방에도 시부모님의 물건이 쌓여져 있었어요. 이불이 깔려져 있는 걸 보니 아마도 예비 남편이 내 말을 어긴 채 여기서 지내곤 하는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뿔따구가 나더라니까요. 결혼식 돌리기도 전에 팍 김이 새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보던 친정엄마가 눈을 찡긋거리며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참을 게 따로 있지. 할 말은 해야 했어요. 거실에 계신 시부모님께 여쭸어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다짜고짜로 질문을 한 내게 시어머니가 깜짝 놀랍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응?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네, 어머니랑 아버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것은 듣지 못했거든요. 저는 오늘부터 신혼집을 꾸미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이렇게 와 계시니까 제가 황당하죠. 뭐? 너는 꼭 우리가 못 올 때라도 온 것처럼 말을 한다. 우리가 있으면 신혼집을 못 꾸미냐?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너한테 허락까지 받아가며 와야 되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요? 여기 주인은 저와 재현 씨인데 저에게도 말을 해주셨어야죠. 그러자 감히 친정엄마도 계시는데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그러셨습니다. 아이 사돈, 설마니 우리 지연이가 사돈이 와 계셔서 불만이라 그러겠어요. 신혼집에 예상치도 못하게 와 계셔서 놀란 거죠. 어른들이 계시는데 신혼집을 꾸미는 것이 마음같이 편하겠습니까? 친정엄마의 그 말에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시더니 그러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괜찮다고 해서 결혼식 전까지만 있다가 갈 생각이었어요. 우리도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네. 너는 전화가 없냐? 오면 온다고 미리 연락을 주고 오면 우리도 방이라도 치워놓고 있을 텐데 안싸돈을 베니까 민망하지 않냐. 친정엄마는 그저 웃으시기만 하는데 저는 별로 억지 웃음도 나오지 않아서 무표정한 얼굴로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눈치가 보였는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불만인가 본데 재현이한테 허락을 받은 거다. 니들 둘이는 서로 연락도 않고 지내냐?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말도 않고 지내? 별꼴이네.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감히 살겄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오빠가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여기서 지내겠다고 했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신혼살림이 대충 준비가 된 후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네요. 날도 추워지는데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하느라고 집이 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난리라서 재현이가 그동안 여기서 지내라고 한 것이다. 그런 걸로 섭섭하게 생각을 하면 내 며느리 아니다. 그런데 어머니, 보일러 교체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하루면 끝나지 않아요? 왜? 넓으냐? 여기는 내 아들네 집도 된다. 내 아들이 계약자야. 너는 아직 결혼식 전이라서 내 며느리도 아닌데 내가 내 아들네 집에 와 있는데 꼭 그렇게 눈치를 줘야 하겠냐?
보일러 교체 공사가 하루에 끝나든 아니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어머니 아들네 집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의 집이에요. 당연히 며느리 눈치는 살피셔야죠. 뭐시야? 네가 지금 그래서 우리를 보고 당장에 나가라 이 말이야? 어메, 살다가 별꼴을 다 보겠네. 못 나간다면 네가 어쩌려고 그러냐? 겸사겸사해서 여기서 좀 지내다 갈 때 되면 갈 것인디 그 새를 못 참네. 당연히 시부모라서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잘 오셨다며 환대할 줄 알았는데 예상 바뀌었는지 성질부터 내셨어요. 네 형님이 가게를 하니까 여기가 애들을 보러 오기도 용이하고 애들 방도 좀 더 넙직하니까 애들도 지내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지낼란다. 내가 있다고 네 신혼살림이 못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냐? 어머니, 아버님, 죄송하지만 전 싫어요. 뭐? 싫다고 했냐? 네, 재현 씨 잘못이죠. 제가 재현 씨 좀 혼 좀 내야겠어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주무시다가 내일 짐 다 싸서 비워주세요. 신혼살림도 들여놓으려면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비워주셔야 해요. 너는 어쩜 눈 똑바로 뜨고 그렇게 말하냐? 너 내 말 못 들었니? 네 결혼식 전에 비워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 참겠다는 거야? 네, 그전에는 신혼살림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마침 예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비 신랑인데요. 저와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귀신이나 본 줄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지연아, 언제 왔어? 나한테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해? 뭐? 여기가 네 집이야? 내가 네 허락을 받고 와야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엄마랑 아빠랑 와 계신 것을 설명을 하려고 그런 거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설명은 무슨 알아두고 설명? 내가 다 말했다. 그러자 친정엄마가 듣기 불편하셨는지 예비 신랑에게 그랬어요. 자네 나 좀 보세. 안방으로 따라 들어오게. 엄마가 내리까는 목소리에 예비 신랑이 쫄아서 안방으로 엄마를 따라 들어갔어요. 저는 그 사이에 쇼핑한 살림 도구들을 정리를 하려고 싱크대 장을 열어봤는데요. 각종 양념통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제 신혼 주방 물품들을 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짐보따리를 그대로 안방으로 끌고 와서 엄마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예비 신랑에게 그랬어요. 너 나한테 뒤질라고 환장했냐? 내가 신혼집 꾸며야 되니까 너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너 머리가 헷가닥했어? 내가 너한테 왜 입 아프게 여기에 들어와 살지 말라고 했겠어? 지연아,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그래, 말해봐.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한다는데 한 김에 주변에 배관이 노후가되어서 누수 위험도 있다고 해서 바닥도 뜯어야 하고 해서 큰 공사 돼버린 거야. 그래서 타일도 다시 박아야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지내실 곳이 없잖아. 조카들도 있는데 네가 이해해야지. 그럼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너나 나나 바빴잖아. 그리고 이만한 일로 네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뭐? 이만한 일? 도배랑 장판이랑 싹 다 새로 하고 새 기분을 새 살림을 들여놓을 생각에 신혼김을 잔뜩 내리던 신부의 기분은 생각도 안 하니? 작은 방에 가봐. 네 조카들이 벌써 벽에다 난장판을 펴려놨더라. 그걸 우리 말고 누가 와서 본다고 그래? 어린애들이 그런 걸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라. 뭐시 어째? 너무 그러지 말라고? 내 신혼은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뿐이야 이 자식아. 그런데 나보고 이해만 하고 참으라 이거냐? 분명히 말하는데 내일 당장 여기서 짐도 다 빼고 다 가주셨으면 해. 알았어? 알았어. 진정하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 내가 우리 부모님께 잘 말씀을 드릴게. 그러자 엄마가 예비 신랑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러셨어요. 우리 사위만 믿겠네. 신혼집에 친정 식구든 시댁 식구든 함부로 들락거리는 것은 아닐세. 알았나? 지연아, 우리는 그만 가자. 열릴 것 없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그러자 예비 신랑이 머쓱해하며 장모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닐세. 나 지연이 차로 왔네. 라고 하시며 시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며 친정엄마와 함께 내 신혼집 같지 않은 신혼집에서 나왔습니다. 어찌나 열불이 나던지 악을 빽 질렀어요. 꼴도 보기 싫어서 은응할 것도 많은데도 예비 신랑과는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이었는데 느닷없이 예비 신랑이 누난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해서 미안해. 내가 이때가 아니면 바빠서 말이네. 네, 무슨 일이세요? 내가 부탁 좀 할 게 있는데 말이야. 뭔데요? 우리 아버지랑 엄마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 계속 집 보러 다니셨나 봐. 집이라뇨? 응, 다름이 아니고 애들 유치원 때문에 올케네 집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거든. 내 대신에 다리도 안 좋으신데 부동산 사무소를 집 보러 다니시는 게 힘드셨나 봐. 그래서 내 대신에 집 좀 알아봐줘. 네? 형님 집을요? 정말 미안해. 내가 가게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네. 우리 애들은 엄마랑 아버지한테 맡기고 재은이랑 함께 재은이 신혼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괜찮은 집이 있나 찾아보고 마음에 들면 나한테 사진도 찍어 보내줘. 어때?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내 신혼집 근처로 형님 이사할 집을 알아봐 달라니? 나를 은근슬쩍 떠보겠다는 거야. 뭐야? 하필 왜 내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는 거지? 그래서 바로 물었습니다. 왜 저희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찾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애들이랑 엄마랑 아버지가 재은이 신혼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좋더라네. 놀이터도 가깝고 유치원도 멀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애들 보러 가기도 동선이 좋더라니까. 그래서 그러네. 뭐야? 아예 내 신혼집을 놀이방을 만들겠다는 거야. 뭐야? 별꼴이야. 틈만 나면 나한테 애들을 맡기고 일을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혔어요. 또 얼마나 시부모님이 들락거리실까요? 안 봐도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딱 맞는 집이 있네요. 벌써 알아본 거야? 어디? 제 신혼집이요. 장난하나? 재은이 신혼집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제가 신혼집을 다시 내놓을 테니까 그거 형님이 계약하세요. 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형님의 전화가 다시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전화를 했어요. 너 그건 무슨 말이야? 우리 신혼집으로 이사를 오라고 했다며? 말 그대로다. 우리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집으로 찾아봐 달라고 하길래 아예 우리 신혼집에 들어와 살라고 한 거야. 뭐가 잘못됐냐? 그래? 우리가 누나한테 신혼집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다시 구하잔 말이지.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 누나가 들어가 살도록 계약을 변경하도록 하는 게 어때? 아, 그래? 네가 우리 누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이해를 해주다니 고마워. 아직 우리 결혼식 날짜는 있으니까 부근에 매물이 나와 있는 거 있나 찾아보자. 예비 신랑은 제가 기특한 생각을 했다며 저와 죽더라고요. 일사천리로 부동산 사무소로 가서 저희 계약은 취소하고 예비 신랑이 누나 집으로 다시 계약을 한 터라 계약금도 돌려받았는데 돈은 제 계좌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예비 신랑은 아무런 눈치도 못 채더라고요. 부동산 사무소를 떠나며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네 갈 길 가라.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서로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무슨 말인지 말귀도 못 알아듣고 눈만 꿈뻑거렸어요. 나는 너랑은 결혼 안 한다. 전세 계약금은 내가 네 집에 건너간 혼수품을 돈으로 계산해서 다 채우고 남으면 돌려줄게. 기가 막히다는 듯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결혼을 파기한 것은 바로 너야. 신혼집에 네 집 식구들을 불러들인 건 너잖아.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도 네 누나는 얘들을 우리 집에 맡길 참이었지? 그렇게 배려심이 없는 너나 네 집 식구들을 미리 알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하며 내게 사정하는 그에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재작년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시골에 혼자 남으신 시어머니께서 유독 외로움을 타시면서 자주 저에게 연락을 주시곤 하셨어요. 저도 맞벌이라서 자주 시어머니를 찾아뵙지는 못하고 살뜰히 챙겨드리지는 못하지만 늘 마음이 쓰이곤 했습니다. 그날도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소라 엄마야, 퇴근했냐? 네 어머니, 지금 막 왔어요. 오늘은 별일 없으셨어요? 별일이 없긴. 날이 엄청 추워졌다. 안 아프던 삭신도 쑤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럴 때마다 걱정이 되곤 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부쩍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하시곤 합니다. 시골에 적막하게 혼자 사시는 어른이라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죠. 시어머니가 사시는 동네는 나름 국화축제로 유명한 곳에 있는 바로 근처 마을인데요. 그래도 깡촌 중에 깡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옆집과 따닥따닥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서 집에 무슨 일이 나도 모를 정도예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거나 급히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기면 휴대폰으로 가까운 이웃집과 이장님 댁 전화번호를 누르시라고 하면서 늘 휴대폰을 목에 걸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낮 동안에는 마을회관에서 같은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곤 하는데 마을회관에서 집으로 돌아오신 이후에는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는 것이 하루의 일상이 되셨습니다. 제가 맏며느리라서 저를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시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살아 계실 때에는 그렇게 일욕심도 많으시고 부지런하시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만사가 귀찮으신지 집 옆에 있는 밭에만 나가시고 다른 일에는 손도 안 대시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게 잘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땅을 파서 돈이 나오거나 금을 캐는 것도 아닌데 농산일을 혼자 사시다가 아프시면 안 되니까요. 어머니, 날도 추워지는데 방을 따숩게 하고 주무세요. 환절기라서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세요. 아이고,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냐. 나 혼자서 뭐하러 불을 떼겠어. 걱정은 마라. 추우면 전기장판 위에서 자면 되니까. 다름이 아니라 더 춥기 전에 일찌감치 김장을 하는 게 어떠냐? 아, 벌써요? 좀 이르지 않겠어요? 그래도 추우면 힘들지 않겠냐? 예전처럼 김장을 많이 안 하니까 대충 해서 해치우자. 춘삼이 각시도 새로 들어왔는데 김장해야지 않겠냐? 네, 그럼 언제 갈까요? 뭐 미룰 거 있냐? 너만 괜찮다면야. 이번 주말에 하면 좋겠다만. 어쩌냐? 저는 괜찮은데 아가씨랑 동서는요? 내가 연락하마. 별일이 없으면 오겠지. 네, 알았어요. 아가씨랑 동서가 시간이 된다고 하면 저도 갈게요. 그런 후 새 식구가 된 지 얼마 안 된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어머니 전화는 받았어?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응, 어머니가 김장을 하자시네. 날 잡자고 하셔서 일단 돌아오는 주말에 하자시는데 동서랑 서방님이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 아, 그러세요? 형님은 그날 괜찮으세요? 난 시간을 비울 수 있어. 조금 머뭇거리더니 그러더라고요. 실은 형님, 그날 부부 동반으로 산에 가기로 했거든요. 김장하지 말고 그냥 사 먹으면 안 돼요? 저희는 친정에서 그냥 조금씩 갖다 먹으면 되는데요. 글쎄, 김장을 하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겸사겸사해서 내다보고 김장도 하자는 거지. 그럼 다음 주 주말에 날 잡는 건 어떤가? 네, 다음 주 주말로 날 잡아요. 금요일 저녁에 퇴근 후에 솔아빠랑 바로 갈 테니까 동서도 그때 와. 네, 그때 봬요. 그리고 또 아가씨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한테 말 들었지? 무슨 말요? 김장하자고 날 잡으시자고 하셨는데 동서가 다음 주 주말에 시간이 된다고 해서 그날 하기로 했네. 아가씨는 그때 올 수 있지? 그래요? 알았어요. 어머니가 돌아오는 주말에 날 잡은 줄 아시니까 다음 주 주말에 하기로 했다고 말씀 좀 드려줘. 알겠지? 그래요.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요. 드디어 김장을 하러 시어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팥비 내려갔습니다. 밤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말고는 아무도 와 있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아가씨랑 동선에도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뭐? 뭐하러 그러냐? 내가 오지 말고 내일 천천히 오라고 했다. 왜요? 왜긴 왜야. 밤길 운전이 얼마나 힘든데 밝은 대낮을 놔두고 오라고 하냐? 어머니, 저한테는 일이 많으니까 항상 전날 저녁에 퇴근해서 빨리 오라고 하셨잖아요. 내일 동틀 때 와서 언제 김장을 해요? 너랑 네 동서랑 같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동서랑 뭐가 다른데 그러세요? 너는 한 말이 그렇게 많냐? 네가 네 동서랑 어떻게 같아? 너는 늘 일을 하던 애이고 네 동서는 애기가 아니냐. 뭘 할 줄 안다고 시켜먹겠냐. 일만 더디고 번잡스럽지. 그 애가 박사라던데 공부만 했을 뿐이지 손에 물 한 번 묻혀봤겠냐. 그런 애를 데리고 무슨 김장을 담는다고 그래.
아무리 나이 드신 시골 노인네 말이라도 기분이 엄청 언짢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집 온 첫 해부터 김장하는 법을 가르친다면서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신 줄 아세요? 저도 동서만큼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저나 동서나 똑같은 며느리인데 저 혼자 일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따, 말도 많다. 네가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했냐? 네가 조금 고생하면 여러 사람이 편할 것을 가지고 말이 많다. 잔말 말고 온 김에 밥 한 술 뜨고 얼른 너랑 나랑 배추나 절이자. 그래야 밤새 간이 잘 배어서 내일 버무릴 것 아니냐. 네가 맨날 하던 것인께 이건 일도 아니지? 이게 무슨 말이야? 맨날 하던 것이니까 쉬운 죽먹기다 이 말씀이신데 영 기분이 나빴어요. 동서가 없을 때라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했지만 엄연히 며느리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손에 있고 한번 해본 사람 해야 한다는 논리. 나는 그럼 뭐 일하러 이 집 구석에 시집을 왔나? 시어머니한테 대꾸를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테니 동서에 대한 거는 냅두고 신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오고 있어? 어디만지 왔어? 그러자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말 안 했어요? 무슨 말? 언니, 엄마가 내려오라고 해서 아직 출발 안 했어. 뭐?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은 없고 내가 임신을 했거든. 그래서 무리하게 오지 말라고 하셔서 말이야. 아, 아가씨 임신했구나. 축하해. 언니, 언니도 일하지 말고 내일 우리랑 함께 해. 알았죠? 알긴 뭘 알아. 매 김장 때마다 미리 와서 전날 저녁에 배추를 가나는 것을 다 알면서 뻔뻔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임신했다고 몸을 사리겠다는데요. 저는 소라를 임신한 채로도 와서 할 건 다 했었는데 징한 것들이었어요. 자기들 몸만 소중한가 얄미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가씨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저만 닥달하셨어요. 너는 소가지가 어쩜 그렇게 좁아 터져버렸냐? 임신 초기 때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 와서 잘못되면 네가 책임을 질래? 여기 와서 할 일이 뭐가 있다고 피곤하게 오라고 하냔 말이여. 내일 알아서 들어올 텐데 너 그렇게 안 봤는디? 이제 보니 못 쓰겄다. 얼른 나가서 배추나 다듬기나 해.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 소라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소라 엄마도 일하다가 쏜살같이 온 사람이에요. 늙으신 시어머니가 혼자서 일할까 싶어서 얼른 달려온 거라고요. 그런 며느리한테 칭찬을 못 해줄 망정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더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질러대셨습니다. 이 새끼가 엄마 앞에서 자기 마누라 편든 것 좀 보소. 나는 갓난쟁이 너를 없고도 네 할머니가 부르면 군소리 않고 밭일도 하고 밤에 자다가 불 때라고 하면 불도 떼고 그런 세월을 살았어. 며느리가 돼가지고 이 정도의 생색을 내고 그러면 쓰냐? 어머니,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소라 엄마는 일하다가 퇴근해서 온 사람이에요. 소라 엄마도 힘드니까 쉬고 제가 혼자서 가낼게요. 그러자 정색을 하시며 저에게 얼른 마당에 있는 수도가로 나가서 배추를 따듬어서 가느라고 다그치셨습니다. 소라 아빠는 여기까지 운전하고 왔으니까 TV나 보고 쉬고 있고 나랑 소라 엄마랑 밤새 내내 하면 금방 한다. 넌 나오지 말아라잉. 그러시면서 저에게 얼른 마당에 나가서 일하라고 밀어제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밥 먹은 게 차야겠어요. 저 일 못하겠어요. 소라 아빠랑 하시던가 아니면 내일 동서랑 아가씨랑 오면 함께 하시던가요. 뭐야? 일이 이렇게 처댕겨져 있는데 그 말이 나오냐? 얼른 나가지 못해? 어머니, 소라가 놀라겠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라는 소라 아빠한테 맡기고 얼른 배추들을 따듬으란 말이여. 어메, 속 터져.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그랬습니다. 엄마도 참 형신이랑 재수씨를 부를 생각이 아니었으며 뭐하러 저렇게 배추를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맛있게 해서 나눠 먹으려고 그랬지. 말도 많네. 너는 얼른 들어가란께. 엄마, 소라는 잠 올 때는 소라 엄마만 찾아요. 이렇게 힘든 일은 남자가 해야죠. 엄마는 들어가 계세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서로 자기가 배추를 다듬고 배추 절임을 하겠다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가운데서 가만히 있다고 저만 욕을 많이 처먹었네요. 그래도 꿋꿋하게 방에 들어가서 소라를 안고 한숨 자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는 그 오밤중에 아들이 일하는 것이 안타까우셨는지 내일 식구들이 다 오면 함께 하자시며 남편과 함께 방에 그냥 들어오셨어요. 시골이라서 그런지 새벽이 참 시끄러웠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에 길고양이 우는 소리며 닭이 우는 소리가 유별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소라가 중간에 여러 번 깨서 칭얼대길래 재우느라 깊은 잠을 못 잤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한 잔을 마시고 나니까 그 꼭두 새벽에 잠을 더 잘 수가 없었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그새 제 앞에 나타난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 다 잤지? 그럼 얼른 애들이 오기 전에 배추나 절여놓자. 나와 어서. 어머니 잠도 없으세요? 이 새벽에 뭘 한다고 그러세요? 저 못해요. 아가씨네랑 동서내고 오면 함께 해요. 더 잘 거니까 깨우지 마시고요. 라고 하고 방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는 안 했을 텐데요. 저를 아주 일꾼으로 아시는 터라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뒤에다 대고 계속해서 씨부렁거리시다가 혼자서 마당에 나가서 배추를 다듬으셨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냅뒀어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남편을 깨워서 마당으로 내보냈어요. 제가 남편을 깨워서 내보냈다고 엄청 제 욕을 하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신경 안 쓰고 한숨 더 잤습니다. 신우와 동서는 둘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점심때가 한참이나 지나서 도착을 했어요. 남편이랑 제가 오전 내내 배추를 다듬고 절이고 있었는데 신우와 동서네 부부가 도착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또 그러셨어요. 아야, 너 뭐하냐? 애들 밥 차려줘야지. 동서, 그리고 아가씨, 밥 차려줘야 돼? 지금 일하다가 밥 차리러 가기 그러니까 배달을 시켜 먹으면 안 될까?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갈머리 없이 그런다고 난리셨습니다. 너 안 그러더니 왜 그러냐? 얘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 멀리서 운전하고 오느라 고생했는데 네가 밥상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야지. 내가 다 시켜야 하냐? 어머니, 저는 일찍 와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밖에서 점심은 먹고 와야 맞는 거죠.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며 팔딱팔딱 뛰셨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신우랑 동서에게 그랬어요. 부엌에 가면 라면도 있고 김치도 있으니까 간단히 점심을 차려 먹고 나와.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게 웬 말이냐며 동서가 들고 온 선물 보따리에 정신이 팔려서 냉동실에 고기를 꺼낸다, 생선을 꺼내서 굽는다고 일하시다가 말고 신우야 동선의 점심상 차리게 여념이 없으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마당에서 저와 남편이 물을 다듬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와서 거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배추 절임은 거의 다 해놓고 배추소에 들어갈 야채를 준비하는 중인데 점심 식사를 한나절 하더라고요. 멀리서 바라보니 신우는 퇴짜로 누워있었고 신우 남편과 동선에는 뭐가 그리도 기쁜지 자기네들끼리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거기다 대고 말했어요. 남자들은 밥 다 먹었으면 장갑 끼고 빨리 나오는 게 어때? 그 말에 시어머니가 기절초풍을 하면서 그러셨습니다.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밥 먹었으니까 이젠 소화 좀 시켜야지. 그 말에 동서가 마당으로 쭈뼛쭈뼛 나와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형님,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자 그새 또 방에서 달려나온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그러셨습니다.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러냐? 이런 것도 일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다. 너는 그냥 네 형님이 하는 것만 구경하면 된다. 듣고 있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동서, 처음부터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일단 몸빼바지 걸치고 장갑 끼고 오기만 하면 되네. 제 말을 콧구멍으로 들었는지 어쨌는지 대꾸도 않고 시어머니가 하지 말란 말만 꼬지곳대로 듣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듯이 구경만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신우는 임신이라서 안방에서 퇴짜로 누워있고 박사동서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자빠졌으니 제가 열불이 안 나겠냐고요. 그 표정을 읽은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그랬습니다. 처형, 장모님이 쓰러지셨다고요? 네, 알았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어찌나 놀란 목소리로 크게 말을 했던지 시어머니도 들으셨어요. 이게 뭔 소리냐? 엄마 큰일 났어요. 지금 김장이고 뭐고 빨리 소라 엄마랑 병원에 가야겠어요. 소라 엄마, 장모님이 위독하시대. 얼른 가자. 남편이 제게 눈 한쪽을 찡긋했습니다.
그대로 다 팽개치고 얼른 도망쳐 나왔어요. 저와 남편이 할 만큼 일해주고 나왔으니 나머지는 신인네랑 동서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시어머니도 신인네도 동서네도 친정엄마가 쓰러져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짓말에 깜빡 속아서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위독하다는 말은 남편의 뻥이었어요. 일구덩이 속에서 저를 구출해내고자 하는 남편의 계략이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엄마가 김장을 하자고 부르면 나 혼자서 가야겠어. 배추만 겨우 절여놓고만 왔는데 그걸 언제 다 할지 모르겠네요. 뭐 별 수 있나요? 일을 해본 사람이 내가 없으니까 일을 안 해본 사람도 시키고 임신한 시누이도 일을 시켜 잡수시겠죠. 이젠 김장은 내 인생에서 안녕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하여간 남자나 여자나 너무 친구를 좋아하고 함께 어울려서 놀기 좋아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거예요. 사회초년생이나 20대 초반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30대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언니 친구들과 떼져 다닌다는 것은 좀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친구와 떼져서 놀러 다니고 어울릴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일할 필요가 없어서 농땡이를 쳐가며 시간을 때우느라 같이 놀아줄 친구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건 비정상이죠. 그건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떼져서 몰려다니면 꼭 사고가 나게 마련이고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 혼자서는 꿈도 못 꿔보는 일조차도 여럿이 함께 있으면 이상한 군중심리에 없던 용기도 생기는 법인데 그게 꼭 평소에 해보지도 않던 일탈로 엇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건 아니면 일찍 성공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건 간에 돈이 많아서 친구가 주변에 들끓어서건 간에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주체를 하기 힘들어서 사람을 찾아 헤매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 저 친구를 만나서 쓰잘데기 없는 잡담이나 농담 까먹기를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공함과 재미없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인데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만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따분함의 강도는 점점 높아만 가게 되니까 그렇게 의미 없이 만나는 친구들과 일탈일삼으며 짜릿함을 맛보는 거겠죠. 그런 인간들은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들어간 돈이나 시간만큼 그 친구들과 깊이 있는 우정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언제든지 돈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나가 떨어지는 친구도 아닌 친구들인 거죠. 그런 종족들은 필히 마약에 손을 댈 것이고 활락을 쫓아다니다가 여자애들한테도 몹쓸 짓을 마다하지 않을 거네요. 제 의견에 반박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이 많은 것이 꼭 인간관계를 잘해쓴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사는 이도 있던데 그건 자신이 스스로 단단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 남편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 남편이었지만 생략하고 그냥 남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남편은 돈이 많아서 경제적 자유를 잃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친구 패거리들이 돈 좀 꽤나 잘 써대는 질 안 좋은 것들이었어요. 원래가 돈 좀 있다는 것들이 돈 좀 잘 뿌리고 다니면 그 맛에 붙어먹는 골빈 애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제 남편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친구 자랑질을 얼마나 해대길래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야, 이래봬도 내 친구들 중소기업의 회장 아들이 둘이나 있어. 걔네들이 우리 술값은 다 책임을 진다니까. 하여간 씀씀이가 달라. 걔네들 하는 거 보면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니까.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 친구들이 달라붙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친구들이 많은 것이 그저 자기가 인간관계를 잘한 탓이라며 그것도 능력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곤 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쫄다고 노르시는 한 주제 말입니다. 남편은 반듯한 직장에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서 회사 사람의 소개로 만났어요. 말도 잘하고 매너도 좋아 보이고 개그도 잘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잘생겼어요. 나중에서 알았는데 성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얼굴이 한 몫을 한 건 사실이었어요. 저도 성격상 이것째고 저것째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한 1년을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스페인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결혼식 다음날 아침 비행기라서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회사를 다니랴 결혼식 준비를 하랴 이래저래 몇 달 동안 지친 몸이 호텔에 도착을 하자마자 천근만근이어서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살짝살짝 들려오는 남편의 힉거리는 소리에도 꿈인 줄 알고 잠에 취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깊은 잠을 몇 시간을 잤는지는 모르겠으나 왠지 얼굴이 가렵고 꿉꿉했어요. 분명히 화장을 지우고 자긴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꼼꼼히 세안을 하지 않은 탓일까 싶어서 얼굴을 긁으면서 욕실로 들어선 순간 귀신을 본 줄 알았습니다. 순간 잠이 확 깨버리더라고요. 욕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 얼굴뿐만이 아니라 목과 팔 그리고 다리에도 발바닥에도 온통 붉은색 낙서투성이었습니다. 히스레저의 조커처럼 얼굴 전체에 흰색 붓탕질 위에다가 빨간색 립스틱으로 찢어진 입을 그리고 거기에다 시커먼 눈썹 연필로 꿰맨 자국도 똑같이 칠을 해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열받은 제가 침대 대자로 퍼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어퍼컷을 날리려고 했는데 남편의 손에 쥐어져 있는 휴대폰이 자꾸 신호음이 뜨길래 제가 열어봤어요. 남편 친구들의 단톡방이었는데요. 야, 뭐해? 벌써 자는 거야? 미션은 완수를 해야지. 싱겁게 얼굴에 그림만 그리고 말 거야. 왜 중계를 하다가 말어? 네 마누라가 처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지. 어쩜 첫날 밤인데 신부가 저렇게 뻘고 자냐? 이야, 코도 골고 자는 거 아니냐? 킥킥킥, 진짜 웃기다. 얼굴에 그림을 그린데도 새서 모르고 자는데 정말 재밌다. 크크크, 이거 동영상 찍어서 우리가 본 거 달면 개들 조풍하겠다. 야 임마, 안 들키게 하는 게 미션이니까 잘해라. 비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세상 한 번도 모르게 퍼질러 자는 동안에 내 얼굴에 그 짓을 해놓고서 실시간으로 친구들에게 중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미친 새끼를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차분히 그 단톡방에 오고 간 것들을 보니까 가관도 그런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골프 4개에 져서 그 벌로 신혼 첫날 밤을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였더라고요. 완전히 또라이들이었어요. 어떤 자식은 여친이 아닌 다른 여자랑 바람핀 영상도 찍어서 올렸고 또 어떤 자식은 유부남인 주제에 이혼하고 다시 살고 싶은 여자라며 몰래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또 어떤 자식은 어디 룸카페에 싱싱한 애가 한 명이 들어왔다며 그 사진도 찍어서 올렸고 또 돈이 많다던 망나니는 자기 아버지 별장에 가서 며칠 동안 날 잡아서 놀자며 아가씨들 사진 올리면서 하나씩 골라 잡으라고 했습니다. 세상 이런 미친 것들은 말로만 들었지 진짜로 이럴 줄 몰랐어요. 야, 주식아, 자냐? 그래서 제가 톡을 달았습니다. 니들은 뒤졌어. 뭐가 뒤져 임마. 니들 마누라 그리고 여친 그리고 니들 회사에 있는 게시판에 싹 다 올려볼 거야. 아, 그리고 돈줄 새끼 2마리 잘근잘근 씹어줄게. 영창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힝당닥거리나 두고 볼 테다. 뭐야 너? 뭐긴 뭐야. 니들 저승사자지. 너 춘식이 아니냐? 혹시 재수씨? 아이 씨발새끼 들키지 말라고 했는데. 재수씨 진정해요. 통화합시다. 말로 해요. 남편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행히도 벨소리가 안 나게 해서 잠든 남편이 깨지 않았어요. 제가 잠든 남편 옆에서 밤새 뭘 했겠어요? 남편 친구들 와이프한테 여자친구한테 싹 다 거기에 올라와 있던 동영상이며 단톡방의 내용들을 캡처를 해서 다 뿌렸어요. 그중에는 부잣집 딸과 상견례를 앞둔 친구도 있었는데요. 상대 여친에게도 보내버렸으니 그런 쓰레기랑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각자 다니는 회사 게시판에다 미리 작성해둔 글과 동영상을 붙여넣기를 하느라 신혼 첫날 밤의 새벽을 새하얗게 치서웠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코까지 골면서 잘 자더라니까요. 그리고 친구들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것을 모두 모아서 시부모님께 친절하게 전송했습니다. 물론 남편 회사 게시판에도 대문짝만하게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 후 날이 밝을 때까지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응징할 것인가 하고 꼴똘히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핸드폰이 불이 나기 시작하더니 남편의 단톡방에 폭탄이 터진 것처럼 쌩 난리가 났어요. 춘식 이 새끼야. 그걸 우리 마누라한테 보내면 어떡해? 아니야. 춘식 이 새끼가 재수씨한테 들켰어. 재수씨가 보낸 것 같다니까.
그렇게 지옥문이 열리는 것도 모르고 세상 모르게 잠이 든 남편을 보다 못해 깨웠어요. 왜 깨우고 그래? 성질부터 내길래 제가 대급박을 한 대 줘박았습니다. 왜 그래, 미쳤어? 그래, 난 미쳤다. 어쩔래? 뭐? 당신 왜 그래? 아, 그리고 내 핸드폰 어디 있어? 나한테 있다, 이 미친놈아. 왜 남의 핸드폰을 갖고 있어? 이리 내놔. 이거 경찰서에 넘길 거야. 증거품이니까. 뭐? 경찰서에 넘겨? 너 말하는 꼬락서니까 왜 그냐? 너 내가 자는 사이에 내 얼굴이랑 내 몸에 별지를 다 해놓고 실시간으로 중계를 다 했더라. 어? 아니야, 안 그랬어. 큰일 날 소리 하네. 너 나를 아주 우습게 봤다. 내가 네 거지 같은 친구들까지 다 엮어서 박살을 내버릴 거야. 네가 나를 아주 시금털털이 본 탓이니까 넌 이제 뒤졌어. 그 말에 남편이 태도가 달라지면서 제 다리를 붙들고 비열하게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오해야, 오해. 내가 장난삼아서 자기 얼굴에 낙서를 한 것뿐인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우리 신혼이잖아. 장난이었어. 화 풀어. 남편의 휴대폰과 내 휴대폰이 불이 난 것을 보더니 자기 휴대폰을 탈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 어머니는 너 같은 것을 낳고도 미역국을 드셨겠지? 너는 이제 콩밥 먹을 일만 남았어. 파혼의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 인정하지? 왜 그래? 장난 한번 친 걸 가지고 무슨 파혼이야? 그러니? 그래, 장난인지 아닌지는 경찰서에 가서 보면 알게 될 거니까 냅두고 난 대충은 안 넘어간다. 알았냐? 그래도 기고만장하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웃기지 말어. 내 휴대폰이나 내놔. 전화 온 것 같은데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 그럼 전화 받아봐라. 전화가 수백 통이 왔네. 뭔 일이야? 아, 무슨 일이야? 뭐? 나 안 그랬어. 뭐? 진짜야? 잠깐, 알았어. 그러면서 자기 휴대폰을 지적거리더니 저에게 눈을 프라림이 큰 소리를 쳐댔어요. 당신이 그랬어? 그래, 내가 싹 다 보내버렸다. 이제 정신이 바로 드냐? 너 미쳤어? 그걸 보내면 어떡해? 네가 책임을 질 거야. 내가 왜? 그 새끼도 또 공범인데 내가 그냥 말 줄 알았냐? 공범? 말이면 다야. 설마 증거도 다 있는데 아니라고 할 참이니? 넌 이제 쫄딱 망했어. 차라리 할복하고 뒤지는 게 더 나을 거야. 우리 파혼의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니까 내가 줬던 거 다 합해서 돈으로 배로 돌려주고 내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도 청구할 테니까 돈 마련해놔라. 그만하려고 깨운 거야. 이 병신 자스가. 경찰 조서나 잘 받아라. 그랬더니 오히려 남편이 더 황당해 하더라고요. 너 너무한 것 아니냐? 내가 조금 장난친 걸 가지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어떡하자는 거야? 아이고, 네가 조금 장난쳤어? 그럼 그동안에 다른 여자한테는 얼마나 크게 장난을 쳐버렸냐? 내가 네 정신개조 좀 제대로 하게 해줄게. 너 잘해야 할 거야. 남편과 제 휴대폰이 코너에 몰린 남편 친구들의 전화로 불이 났지만 받지는 않았는데요. 남편은 머리를 쥐어뜨고 악소리를 내며 미쳐 날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파혼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결혼식 때 오신 모든 하객분들께 네가 찍은 거 다 퍼뜨릴 테니까 알아서 해. 뭐? 그건 미친 짓이야. 네가 찍은 거야. 네 친구들한테 뿌린 거라고.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냐? 이미 1차적으로 네 부모님과 경찰인 우리 사촌 오빠한테 보냈으니까 뒤처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알았냐? 나 그럼 간다. 라고 하며 남편이 울부짖음을 뒤로 한 채 나와버렸어요. 바로 그날 오전에 시부모님이 돌아가며 제게 전화를 하시더니 그러셨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다. 그러니까 제발 그 동영상만은 지인들한테 뿌리지 말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로는 누가 못하나요? 돈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겠어요. 제가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제정신인 줄 아세요? 당신 아들 때문에 전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징벌적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속아서 결혼식까지 하면서 들어간 시간이며
돈과 내 정신적 피로도까지 다 보상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며 더 이상 끽소리도 하지 않고 바로 돈을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뭐 그 정도에서 간단히 끝날 줄 알았을까요? 경찰인 사촌 오빠 말에 의하면 남편과 그 단톡방에 있던 친구들은 줄줄이 엮어져서 압수수색을 각기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미친 것이 음료에 약을 타서 동영상을 찍은 것을 촬영 삼아 올렸더라고요. 모두 다 영창을 가야죠. 자기 발등을 찍은 겁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